독일말로 Freiheit und Einheit, 자유와 통일이란 말은 1832년 함바하 페스트, 함바하 축제라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함바하 축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시 독일의 여러 제후국의 영주들을 이 자리에 모으는 정치 집회였습니다. 당시 정치상 축제를 내걸고 정치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정치회의에서 독일 민족의 장래를 의논하게 됐는데 며칠에 걸쳐서 겉으로는 춤추고 노래하고 안으로는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을 통일로 요약을 했습니다. 독일 민족은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통일을 원한다. 그런데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하지 자유가 없는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함바하 선언 골자입니다. 1832년의 이 선언은 1871년의 독일 통일로 이어졌고, 그러나 이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주의로 휩쓸렸고 전쟁으로 휩쓸리고 말았죠. 1945년 2차 나서 독일이 동쪽으로 처음에는 4개국의 점령지역으로 분할되었을 때 서독의 기본법, 우리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서독의 기본법에 이 정신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독일은 자유, 통일을 지향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요. 1909년에 동독 시민들이 평화 시위에서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평화 시위의 첫 번째, Wir sind 이다. 우리가 이다. 그 말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구호가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 하나의 국민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채택돼서 1990년 10월 3일에 미리 통일함으로써 1832년의 이 통일과 선언의 골자는 드디어 성취하겠습니다. 독일은 자유통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이, 한반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을 원하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남들이 이룩한 선례를 모범으로 따라간다는 뜻에서 자유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자유가 없는 통일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통일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오늘 얘기의 골자입니다. 자유는 인류 보편의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유는
이성과 결합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인간 존엄성의 최후 가치입니다.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게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자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연설에 자유를 강조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했습니다. 자유에는 3장이 있습니다. 1장은 나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때의 그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 2장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당신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면 나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나의 자유도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이 있습니다. 3장은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모르거나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인과 한민국에 있어서 자유의 제3장은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론이 나의 자유, 당신들의 자유, 그것을 넘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에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공동 커뮤니케의 끝에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들어갔더라면 훨씬 빛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장 실효를 바라지 않더라도 두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상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공부하고 통일을 연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대로 자유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앞장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유를 구체화시킨 정치체제라고 봐야 돼. 말로 자유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개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 헌법에도 명명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꼭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요소를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대로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권을 외면하는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정부가 자신의 인권이든 남의 인권이든 또는 제3자의 인권이든 거기에 눈 감고 외면하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건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권재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말로 국민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 분립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일을 하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책임 정치라는 말로 서구에서는 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정부의 합법성입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배타적인 공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폭력을 부여받았대요. 경찰권이라, 군사권이라든지, 검찰권이라든지.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 사법부도 스스로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면 그 원인이 정권에 있든 사법부에 있든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정당제입니다. 정당은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몇 개 둘러리 세워서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수정당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일 정당 독재를 하는, 공산당 독재를 하는 중국이나 노동당 독재를 하는 북한은 민주체제가 아닙니다. 복수정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당들은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다 합니다. 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민주 체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8가지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 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의 우리 그러한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왜 굳이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하느냐. 저는 지리학자입니다. 그때 정부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서울대학에서 30년간 지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으로 세계지리학회를 6년간 이끌었던 국제정치의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하나의 지리적 실체다. 자연 지리적으로나 문화 역사 지리적으로나 한반도는 하나의 단위 지역이다. 적당히 주워 모은 게 아니라 또는 어느 것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지리적 단위이다. 지리적 실체다 하는 겁니다. 그 단위가 이루어지기까지 물론 자연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자, 하나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기본 생활 양식이라고. 한반도는 하나의 기본 생활 양식이 만들어진 지리적 실체입니다. 통일이란 그 하나의 기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 즉 같은 삶의 원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본래 하나였고 다시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한국인과 대한민국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나는 그래서 통일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한반도 통일을 외면하는 정치는 한국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연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에서 태평양을 향해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러시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러시아는 반드시 동쪽으로 가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이 지정학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 정치인은 동쪽으로 가고 태평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때로는 아프간으로도 나가보고 때로는 우크라이나도 나가보고 핀란드로도 나가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러시아의 궁극적 목적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를 원치 않는 일본의 정치가가 있다면 그는 일본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절박하게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또는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게 내가 슬라이드를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사가 적어도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놓고 또는 현대의 한국에 영향을 미친 근세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의 역사는 타결의 역사였습니다. 이 타결이란 말은 내가 그냥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타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타결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들이 결정했다. 자결의 반대말로 남들이 운명을 결정한 역사였다. 남들을 따라다닌 역사였다. 남들을 본받으려 노력한 역사였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역사였다는 것. 조선시대의 역사는 조선시대 지식인과 정치인은 얼마나 중국을 본받을 수 있느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중국처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중국을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중국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모화 사상이라고, 모화, 4대 모화. 중국 따라하기, 중국 시키는 대로 하기. 이것이 조선 외교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이번에는 일본 따라하기, 일본 시키는 대로 하기, 일본식으로 이름도 갈고 성도 갈고 말도 갈고 글자도 갈아가면서 일본 따라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것을 저는 타결이라고 합니다. 또 우연 또는 남의 방이 됐는데 남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38선 거적이요.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가르자고 한 적도 없어요. 남들이 점령하고 진주하면서 경계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 역시 타결의 역사. 그 이후에 우리는 미국 따라하기에 또 정신이 얻었어요. 미국 시키는 대로 하기, 미국 본받기.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북한 핵무기가 난리 구슬 치는데 우리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미국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100년 전, 500년 전에 중국이 알아서 할 거라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타결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유민주 체제를 택하고 개혁 개방을 한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최근의 뉴스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6위권에 들어갔다. 일본을 제쳤다. 이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듣기에. 그러나 기분이 좋은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반의 전형, 불안한 번영, 깨어지기 쉬운 풍요,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장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의 절반이, 나라 땅의 절반이 자유를 잃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멀쩡하게 굶어 죽거나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 풍요가 어느 날 깨어질 수 있는 풍요인데,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20세기와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민족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세워진 것은 통일신라 이후 1300년이 넘었습니다. 이 1300년 역사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분단되고 분단된 나라들이 치열한 전쟁을 치른 역사는 20세기, 21세기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록 가난하고 재난과 전쟁에 휩쓸려 아주 큰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온전하게 건사하고 민족을 갈라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분단되고 전쟁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절반의 자유에 깨어지기 쉬운 풍요에 안주한다면은 그것이 속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통일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이것만 내가 구구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실상 모양이 어찌됐든 사실상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하에서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리는 체명합니다. 이때까지 미루어 두었던 민주화한다고, 산업화한다고 미루어 두었던 통일을 이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테이블 위에 정식으로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통일의 축복은 크고 많고 영원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통일하면은 한반도는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의 큰 나라가 됩니다. 이 큰 나라란 뜻은 지정학적으로 견딜 만한 규모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펴고 그 주장을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지구상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율의 역사, 타치의, 타결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북한 주민은 정말 애석하게도 아직 역사상 한 번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조 시대에서 식민지로 넘어갔습니다. 식민지에서 다시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자유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우리 형제들, 그 자유의 억압, 기근, 고립, 핍박,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단으로 해서 지불하고 있는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불 안 해도 됩니다. 분단 비용, 그러니까 막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치에서 분단으로 내주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가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과 이산가족과 북한 핵과 갈등과 이런 것에 소모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문화가 시와 소설과 연극과 오페라가 분단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르를 겪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의 리스크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비용들이 통일 후에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통일을 해야죠. 네 번째는 통일은 동북아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도를 정착시킬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이상 결코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처럼 보이는 유사 평화는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우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평화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남의 나라 항모가 들락거리고 미사일 방어 체제 갖췄다고 경제적 제재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총쏘기를 멈췄다고 그걸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호도하는 것일 겁니다. 통일은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구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문명 창조에 한국인들이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부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디지털리제이션. 한국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젊은이들이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뛰면서 그들의 문화적 역량과 열정을 쏟아낼 수 있게 하려면 통일해야 됩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1976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한 남도 인제라는 데 내륙 코스 뮌헨보다 더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그 독일어를 가르치는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소풍을 갔어요. 살츠부르크. 얼마 안 됩니다. 그 국경 넘으면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살츠부르크 소풍을 갔는데 좋게 전부 앉아서 갔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그런데 국경에서 버스가 서더니 국경 경비대 사람들이 올라와서 나라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코리아, 쿠바, 알바니아, 내리라는 겁니다. 왜 내리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비자 없이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에 비자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 여권은 잘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젊은이의 가슴에 멍을 들였는지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우스 코리안 한 사람이 내려서 하루 종일 국경선에 있는 오두막에서 그 버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모욕적이고 이런 제약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이 남한의 젊은이든 북한의 젊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돼야 되는데 통일을 어떤 생각들이 맡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통일을 가로막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결정론입니다. 이건 주로 지식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스스로 나는 배운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반통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주로 공부를 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리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낡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결정론,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대륙새와 태평양의 해양새가 서로 교두보를 삼아서 대륙으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부득이 충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냉전 시대에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왔다. 6.25는 그 현장이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사람들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고통받는 것은 운명적이다. 결정되어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러니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겁니다. 이거 식민사관에 젖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국사책에 많이 썼습니다. 아마 지금도 상당히 쓰여 있을 거예요. 여기 행시 본 사람들 있으면 행시 앞장에 보면은 한반도 뭐 관계적 위치, 뭐 상대적 위치 하면서 이런 얘기 잔뜩 써놨습니다. 이 얘기의 연호는 일제시대 일본 군국주의의 군벌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지정학입니다. 40년대에 뮌헨대학에 교수를 하던 지정학 교수와 알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동경에 일본 독일 대사관의 무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무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군인들하고 교류가 있는데 이 군인들이 알 하우스호퍼의 지정학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미있단 말이에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꽤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조선 반도의 지정학이라는 가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총독부에 줬어요. 총독부가 체계적으로 이 생각을 조선 사람들한테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지정학적 결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도 총독부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기각된 가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리학자고 지정학의 본고장에서 지정학을 공부하고 세계 지리학계를 이끈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 말 믿어도 됩니다. 이것은 기각된 가설입니다. 또 안 믿어질까봐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반도가 그렇게 충돌의 현장이라면, 세력 간 충돌의 현장이라면, 한반도만 그러지 말고, 다른 지구상의 모든 반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이 귀납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유럽의 제일 북쪽에 이다란 반도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얼음과 눈과 그리고 술록 몇 마리 바위밖에 없는 이 험준한 땅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해 놨습니다. 반도입니다. 그 밑에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가 있습니다. 빙하가 휩쓸고 지나간 자갈마당에 척박한 자갈마당에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를 건설해놨습니다. 반도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오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무적 함대를 앞세우고 지구의 3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든 에스파냐. 그 힘은 반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지중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태리 반도,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 알려진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이 히랍 반도가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됐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유럽의 모든 반도는 한 시대를 이끌고 하나의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신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도, 미국의 지성들, 진보적 지성인들이 모여든다는 캘리포니아입니다. 반도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미국의 은퇴한 부자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천당 아래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반도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반도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부과하는데 왜 한반도만 그렇게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 났을까?
거짓말입니다. 속인 겁니다. 왜 속였을까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주인 의식을 빼앗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다시 보십시다.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또 대륙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반도에서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 세력은 어디 갔습니까? 왜 반도에는 세력을, 주인을 가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제국주의 이론의 함정입니다. 이 자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학원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이 지정학적 결정론은 한반도에는 주인이 없거나 머저리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런 헛소리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요새 또 지식인들 중에는 현상유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현상유지를 하는 게 좋다.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이 현상유지였습니다. 그 현상유지 때문에 38선이 그어지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알려주고 자유를 지켜주고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개방을 도운 대단히 감사할 우리로서는 감사할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분단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을 나쁘다고 할 것이냐? 왜 그랬을까? 현상유지를 지금 지식인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통일 잘 안 될 것 같고 통일하는데 힘도 들 것 같고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의 자유와 불안한 풍요에 안주하려고 하는 지식인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현상유지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요 위에다가 커버를 씌워가지고 평화유지라고 합니다. 현상유지가 뭔지 아십니까? 현상유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고착입니다. 고착. 부도의 고착. 분단부도의 고착. 한민족 자결의 회방, 자결의 길의 봉쇄, 이런 겁니다. 그거를 우리 지식인,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의 이런 겁니다. 도산학원에서 이 늦은 밤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정규 교육도 아니고 이거에서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강의를 듣는 분들, 이런 거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상유지 같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단으로 영원히 살자고, 영원히 아니고 당분간, 늘 당분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타결, 타율입니다. 그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젖어 있는가 볼까요? 북한이 핵을 폭죽 쏘듯이 쏘고 있지만은 우리 지식인, 우리 정치인들은 뭐라고 미사 여부는 많이 늘어놓는데 대체로 미국이 알아서 할 거야입니다. 행간을 꿰뚫어 보면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냥 미국한테 애원을 하거나 미국 욕 좀 하거나 이러면 돼. 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 통해 어차피 안 돼. 미국이 놔두겠어? 이 타율의 생각, 타결의 타성,
수천 년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남들에게 미루는 겁니다. 남들에게 미루는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표상은 중국학이었습니다. 얼마나 중국과 비슷하게 하느냐, 얼마나 중국을 따라가느냐, 얼마나 중국의 속내를 읽느냐 하는 것이 조선시대 학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일제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일본 말을 잘하고, 얼마나 일본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얼마나 일본 하자는 대로 하는 거냐. 이게 지식인들의 모토였습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주류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학자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어를 잘, 얼마나 논문을 미국 저널에 많이 실었느냐, 얼마나 미국 사람들로부터 논문이 인용을 받느냐,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 우리 글을 과학의 용어로, 학술 용어로 발전시키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데 제일 앞장선 것이 교육부입니다. SCI 논문 몇 편 썼느냐, 영어로 미국 저널에 몇 편 실었느냐, 한국 저널에 실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어가, 한글이 과학적 언어와 문자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오랜 타율, 영어로 쓰여져 있으면 믿고, 중국 고전에 나오면 명언이고, 일본말로 쓰여져 있으면 사실이고, 우리 언론들도 그럽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산케이 신문에서 그렇게 썼잖아. NHK가 그렇게 보도했잖아. 우리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인용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겁니까? 이러한 타결의 타성에 젖어서는 통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통일되겠느냐? 그럼 우리 뭐 했습니까?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 북한보다 우월한 과학기술, 북한보다 우월한 국제연대, 더 많은 과학자와 더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 다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북한 핵 때문에 우리 통일되겠느냐? 거꾸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자꾸 해대는 것은 그들이 초조해서입니다. 왜 초조한가? 핵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장관 시절에 북한에 향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쌀을 가져오지 않는다. 먼저 백성을 먹여라. 굶기지 말라. 핵무기 내려놓으면 쌀도 주고 굶지 않는 방도로 길을 안내하겠다.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핵무기만 죽기 살기로 만들더니 먹고 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막 쏴대는 거예요. 핵무기가 돈도 안 가져오지, 쌀도 안 가져오지, 아무것도 안 가져오지. 그걸 핵의 저주라고 그러고, 핵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 나는 그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 무엇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어차피 통일은 안 돼. 이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 지식인과 정치인들, 지도층의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산학원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쇄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알고 분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을 향한 국제 질서 또는 세계 질서는 변화가 있느냐?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뭐 내가 구구이 말씀 안 드리려고 너무나 잘 압니다. 뭐 연일 미중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뭐 무슨 공급망이 망하고 뭐가 지금 많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가 어디가 조금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특히 작은 나라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이 재판의 방향을 스스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걸 정확히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판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판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단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판이 흔들려야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버스 타보셨어요? 지하철은 그러지 않는데 많은 버스는 타면요. 기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한또 우리 대학 때 많이 탔습니다.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타요. 매달릴 때까지. 타는데 기사가 말이죠. 차를 이렇게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안에서 쓱 돌리면서 싹 들어갑니다. 네? 그 문 닫아요. 차장이 문 닫아요. 내릴 때 내릴 수가 없어요. 딱 차서 발을 들면은 발을 다시 놓지를 못해. 그럴 때 기사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차를 오른쪽 붙일 때 쑥 가다대면서 급브레이크를 좀 사람들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차가 그러면 여유가 생겨. 그럼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흔들려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려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정치 지도자의 몫입니다.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서방, 우방, 프랑스, 영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러시아가 길을 쓰고 물구나무를 서서 반대하는 통일을 만들어냈잖아요. 기회를 잡혀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구 전체 또는 지구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책략을 내놓는 사람을 지전략가라고 합니다. 지오 스트라테지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당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연맥일까? 욕보일까? 이런 정치하지 말고 글로벌 스케일에서 국가의 미래판을 짜는 그 판 속에서 국가의 위치를 좌표를 점하는 그런 책략을 만드는 지전략의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제는 정치가 지역 갈등, 무슨 어디에 다리 놓고 어디에 도로 뚫고 그거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국가의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글로벌 중추 선도국 이런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한 이런 비전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손에 잡히는, 좀 더 모두가 원하는, 그래서 확실히 미래를 여는 그런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자유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그 역량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대열에 자유연대를 통해서 우방을 끌어들이는 그걸 향해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이런 국가 비전이 설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날 대통령께서 그런 국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미래로 가는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저는 미래로 열어가는 길을 교육이 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교육이 연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도 교육이 연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서양 사람을 얘기하자면 칸트도 계몽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깨치지 않으면 자주고 독립이고 통일이고 없습니다. 국민이 깨쳐야 합니다. 글자를 깨치는 것을 넘어서 생각을 깨쳐야 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법, 스스로 주인 되어서,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스스로 주인 되어서 생각하는 법을 깨쳐야 한다는. 그래서 깨쳐야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참고서 하나 없이 몰래, 간수 몰래 쓴 책에서 국민이 깨쳐야 한다고 썼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교육을 통해서. 주인된 생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주인된 자세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AI도 나왔습니다. 암기, 지식 암기 아무 소용없게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해야 됩니다. 나는 서울대학에서 교무처장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대학 체제는 19세기 대학 그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21세기 AI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통일 한국을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디지털 시대의 선도국가로 나설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선도국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선진국가라고요? 돈이 많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돈은 많고 생각이 없는 사람.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나는 뭐 감히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졸부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돈 벌기에만 열중한다면 너의 생활의 달콤함에 남의 생각대로 따라 살면서 거기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졸부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과거는 이랬고 미래는 우리는 이리 간다. 이것을 국민이 확고한 주인으로서 확고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분별력이 있게 생각을 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게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 자유로 가는 길의 첫경입니다. 아주 멀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강의를 들으셨든 간에 제 결론은 해와 통일로 가는 길은 열려있다. 그리고 그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가 주인되어 스스로 생각해서 그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